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폭보다는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근데 제가 하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손절도 중요하지만 익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칼라 체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소연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참 강할 때 이렇게 와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달만 해도 밸류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든가 이런저런 것들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이런 것들로 시장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왜 팔까? 이 밸류업에 대한 회의감일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을? 근데 이제 밸류업에 대한 회의감이면 사실은 타 시장은 괜찮고 우리나라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한국 시장 변동폭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사실 일본, 대만, 아시아권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까지 다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뭐 최근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확전 우려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장기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한 어떤 좀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뭐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급락도 있었습니다만은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글로벌 그 자산 시장에 그 끼어 있는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보통 많이 오른 데 따른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엔비디아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AI라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경험해야 될 산업 트렌드라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경기가 꺾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그렇게 되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관련된 주식보다는 살만한 게 산업에서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 쪽만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고 사실 한국도 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정이 바뀌면 결과가 항상 바뀌거든요. 네. 근데 최근 지금 한 달 동안 나타난 상황을 보면 첫 번째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더라. 거기에다가 유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도하게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에 줬던 밸류에이션이 조금 급했던 거 아니냐, 과도했던 거 아니냐라는 좀 자기 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버블이 꺼진다라는 정도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이 기대치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현재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지나치게 비싸고 오히려 경기 관련된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은 지나치게 낮다라는 그 기대치의 조정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을 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팔아야 되나,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팔아야 되나 이 부분인데 지금은 그러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그냥 하나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저는 지수로 보면 지금 사실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이다는 아니지만 사실 바닥 근처에 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8% 정도의 조정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5에서 한 6% 정도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조정 폭으로 보면 좀 더 조정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타났을 때 평균적인 조정폭이 8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거의 이제 조정이 지수로 보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시 이 조정 과정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과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수가 아니라 업종 차원에서 보면 좀 다른 얘기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1분기는 곧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과정에서 이 기술주,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앞으로 이제 나타날 세계는 생각보다 금리가 안 떨어진다.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도 안 잡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관련된 주식이 좀 튀어오르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오히려 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금융, 뭐 조선, 그리고 기계 이런 조금 더 경기에 좀 민감한 그런 산업군들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성장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났을 때 이걸 내가 손절을 해야 돼라는 고민을 하면서 에이, 금리나 언젠가 할 텐데. 그러니까 뭐 그것이 6월에서 뭐 뒤로 늦춰져서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어쨌든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금리 인하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좀 텀이 길어질 수도 있다. 혹은 지금의 이 고금리 상황이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저는 좀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금리가 그럼 왜 안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글로벌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미국 금리는 왜 안 떨어지나? 미국의 경기는 왜 계속 좋은가?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재정 지출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은 작년부터 뭐 IRA라든지 칩스 액트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뭐 이스라엘이랑 좀 우크라이나의 전비를 보조하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전부 다 직접적으로 재정 적자를 보면서까지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산업보조금까지 주면서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올해 2월 달에 유럽은 아시겠지만 이제 27개 국가가 이제 모여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나 혼자 지나치게 재정 적자를 내거나 이러면은 전체 경제권의 균형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GDP에 대한 어떤 부채 비율 그리고 재정 적자 비율도 다 컨트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2월부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체제 경쟁을 하면서 산업보조금을 주면서 저렇게까지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돈을 안 쓰는 국면으로 가면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핵심적인 분야, 뭐 국방이 됐든 내지는 이제 반도체가 됐든 기술 분야가 됐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 규준을 지금까지는 뭐 GDP 대비 3% 이상 재정 적자를 내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일시 유예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감축을 조금 더 길게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와 비교해서 재정 균형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늘어가면서 결국 돈을 쓰는 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안 빠지고 경기가 안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우리가 지금 감내하고 있는 이 매크로 환경들이 예전에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거든요. 2008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는. 근데 그때는 참 재미있게도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QE를 하고 돈을 풀어도요, 물가가 안 오르는 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통화 승수, 이 통화 승수를 사실은 높이는 정책들을 썼는데 실제 승수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이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현금을 직접적으로 산업이나 기업에 꽂아주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채권 금리도 떨어지기 어렵고 그리고 경기도 의외로 하강하지 않고 계속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더군요.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대 이게 목표치가 됐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건데, 미국의 재무부라든가 정부의 입장은 지금의 고금리 상태를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 근데 사실 그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겠죠. 저도 언젠가는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폭보다는 굉장히 작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를 안 내렸을 때 단점도 있죠. 결국에는 그 금리를 이제 감내하면서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경기가 위축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금리를 안 내렸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사실은 트럼프 같은 사실은 전 대통령은 약달러를 선호를 하고요. 미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영업을 잘하려면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와 체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 자기가 쓰는 통화가 약해진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헤게모니를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처럼 이제 물가가 굉장히 올라올 때는 내가 쓰는 통화가 약해지면 물건을 사올 때 굉장히 비싼 값을 줄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통상 강달러, 내가 쓰는 통화를 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욕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지금 부지불식 간에 강달러 정책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약화될 수 있는 구매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강달러. 그리고 사실 강달러가 지속이 돼야 네. 미국에서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수많은 채권들, 사실 이 채권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달러가 약해지면 그 발행되는 채권의 소화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과거와는 좀 패러다임이 바뀐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채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들이 계속 간다라는 거는 이제 국채 가격이 급락한 상태,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이 상황, 이게 이랬을 때 작년에 터졌던 것들이 이제 SBB 사태 같은 것들이었잖아요. 그걸 임시 방편으로 이제 재무부의 힘에 의해서 이제 덮어놨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길어질 때 또 뭐 중소은행권이었긴 했지만 요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리스크가 경제 전체를 흔들 정도로 크냐, 아니면 천천히 덮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마이너하냐. 사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해외 출장 가서 그 현지 애널리스트들이랑 뭐 여러 번 대담을 좀 했었는데, 대체적인 시각은 사실 상업용 부동산 당연히 심각한데요. 중요한 거는 전체 부동산의 파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의 파이가 사실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실은 경제 전체를 흔들 만한 요인은 안 된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 리만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주거용 부동산이고, 이 주거용은 사실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자체는 당연히 업황은 안 좋지만 이거는 우리가 감내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포션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은행들 힘든 거는 당연하고요. 지금 여전히 좀 어려운 기업들은 이제 M&A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NIM이라고 하죠. 대출과 사실은 예금 금리의 차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가 확대가 되면 은행들이 사실상 대출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 은행주의 주가를 하나씩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의외로 유럽 은행주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 10년간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네. 했던 국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은행들의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갑자기 유럽이 4.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예대 마진 자체가 자연스럽게 복원이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은행과 대형은행의 건전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은행권 내지는 전체 경제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소소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좀 마이너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들은 좀 감내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지금 금리를 안 내려주는 상황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는 좀 과대한 기대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하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현재 금리를 안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금리가 의외로 2년물이나 이런 단기물 금리가 아니라 장기물 금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당연히 기준금리를 안 내린다라고 하면
이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는 거는 전부 다 단기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물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물 금리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뭐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장기물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는 안 내리더라도 QT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이 QT 테이퍼링을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지금 팬데믹 때 샀던 채권들을 하나하나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판단 얘기는 채권을 누군가 던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연준의 QT, 타이트닝이 굉장히 채권 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타이트닝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 타이트닝을 점차 약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장내에 파는 채권의 양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저는 이제 QT에 대한 테이퍼링을 어떤 식의 어떤 계획을 밝히고 어떤 식의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5월 1일 날 전후로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 채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에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코로나 때 사실 그 정크본드, 그러니까 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이율로 막 이게 좀 파격적인 대출들을 해줬잖아요. 그것이 네네. 이제 뭐 좀비 기업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기업들을 이제 버틸 수 있게 해줬고, 근데 이 한도가 내년도에 많이 도래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라면은 상당히 이쪽에서의 어떤 부도율, 기업 부도라든가 정크본드의 그 급등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그 걱정들도 있던데요. 당연히 현재 금리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정책 당국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냐, 알고 있냐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3월에 이제 SVB 사태,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한 이후에 이게 금리가 올라갈 때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금융 당국이 굉장히 명확하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실은 유럽의 아시아권 은행들까지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좀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사실은 금융감독원도 이런 만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은 은행권, 금융권을 체크를 해서 보고를 받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하나 이제 순차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을 좀 체크하지 않고 오히려 뭐 좀 나이브하게 넘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강달러, 이 미국의 상황에서도 필요한 그 환경이라는 건 인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흥국이라든가 우리도 상당히 이 강달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네, 받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지금 1,300원대 환율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속적인 환경이 될 건가요? 왜냐면 우리가 환율하면 기본으로 한 1,100원 전후를 갖다가 그쵸, 항상 그쵸. 기본으로 생각하다가 네, 네. 예전에는 1,300원 이건 외환위기 때 급인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도 지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 쪽에 좀 가까운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금리와 그리고 미국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을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훨씬 더 낮고요. 미국 금리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낮았을 때가 미국이 이제 IT 버블 붕괴되고 금리를 사실은 크게 낮췄을 때 그 당시는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계속적으로 흑자를 낸다라는 얘기는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이. 네. 근데 다행히도 만약에 기업들이 무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대외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도 돈을 못 벌고 여기서도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사실 환율이 굉장히 이제 크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한 10개월 연속 무역 흑자가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외금리 차를 감내할 수는 사실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5.5%의 기준금리인데 내린다 해도 사실 지금 4%대 후반으로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내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각자 도생으로 간다. 금리 정책은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도 제한적으로 내리는데 우리는 또 제한적으로 내리게 되면 현재 금리 차는 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과거보다 외환 시장의 패닉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현재의 미국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높은 금리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1,300원대 사실은 후반의 환율은 고착화된다라고 본다는 게 맞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1,100원대, 1,200원대의 환율은 우리나라의 금리가 더 높고 그리고 무역에서도 달러를 버는 약간 양쪽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한쪽에서만 들어오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해외 투자가 워낙 이 붐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환율로 해가지고 환차손에 대한 걱정. 그러나 네네네. 말씀대로라면 뭐 지금은 뭐 그런 거보다도 그 환차손에 대한 생각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사실 저는 뭐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게 작년부터 저도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엔화가 언젠가는 강세로 돌아설 테니 이제 엔화를 사놨다가 그걸로 이제 뭐 거기에서 채권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엔화를 조금 묵혀놓고 싶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150엔이니까 최소 140엔 이하로는 가지 않겠냐. 근데 최근에 이제 154, 155엔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요.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옆 나라 일본도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을 좀 일본이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환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수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달러로 돈을 빌렸던 달러 부채가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일본인 원래 대외 순자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바깥에 채권도 많이 투자해 놓고 바깥에 주식도 많이 투자해 놓고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달러로 돈을 빌려오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2014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요. 대외 순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국민연금이든 보험사든 굉장히 많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 분들도 사실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달러 자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처럼 어느새 포지션이 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외로는 사실 지금 현재의 어떤 환율 레벨이 과거처럼 굉장히 공포스럽거나 위험한 레벨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 강세를 조금 즐길 수 있는 요인도 좀 생겼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내수도 의외로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점과 약점을 좀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우리 환경의 변화, 여기에 맞게끔 말씀하신 대로 증시 자체의 방향성은 상향이고 대신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적합한 그 섹터, 주식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되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책을 내셨어요. 이거 처음 내신 책이시죠? 아, 네.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첫 책입니다. 네, 네. 근데 그 가운데 뭐 투자자들이 정말 이렇게 좀 곱씹어 볼 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심리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주식 시장의 90%는 심리에 달려 있다. 근데 저도 이게 정말 공감이 되는 게 하나의 어떤 상황이나 뉴스가 나왔을 때
정반대의 포지션, 인버스를 사시는 분이 있고 레버리지를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심리,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스스로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greed and fear라고 해서 greed는 탐욕이라는 얘기고 fear는 공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할 때 머리로는 압니다. 지금이 사실은 좀 과매도 국면이고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최저점에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손은 매도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좀 논리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들이 공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이 실제 머리를 누르게 되는 상황들이 항상 고점과 저점, 결국에는 그리드 앤 피어, 탐욕과 공포상에서 발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점에서 팔지 말아야 되고 고점에서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을 실패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잘 해도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정도 이제 증권 시장에서 있으면서 네. 고수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시세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시세를 안 보시고 오히려 나는 마음이 힘들 때 산책을 간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그냥 한강공원을 걷는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불경을 읽는다. 나는 성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와 사실은 마음을 통제하기 위한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고수가 누가 고수인가? 정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정말 많은 지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정말 많은 정보가 있는 사람이 고수인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고수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수의 반열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저도 그래서 참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고수가 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주식시장의 90%는 사실상 좀 심리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희도 이제 자주 그 라이브 방송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심리가 이 공포 구간, 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뒤져보면 그 공포 구간에서 샀을 때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 자꾸 올라가는 주식, 비싼 주식을 자꾸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으로 이 탐욕 구간에서 자꾸 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막 빠지기 시작하면 뭐 3, 40%, 4, 50% 이렇게 손실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도 이게 참 심리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멘탈 관리가. 저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약간 정책적인 뭐 제언에 가깝긴 한데 이게 이제 장기 투자를 사실은 우대하는 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 양도 차익 과세가 없고 물론 지금 금투세 논의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이 ISA 계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옆 나라 일본이나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제 금투세가 시행이 됐을 때 시행이 저는 뭐 안 되는 쪽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이 장기 투자를 우대하는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넣어서 주식을 사실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지 1년이 안 되면 50%의 세금을 때리고 보유한 지 1년이 넘게 되면 사실은 세금을 좀 낮춰주는 네. 그런 어떤 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를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진짜 한국 시장에서 장투 얘기하면은 그건 물정 모르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좋은 주식이고 그 가치가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서 오르다가도 이 유동성의 부족 때문일까요? 어느 정도 오르면은 그거를 그냥 매도해 버리는 그 투자자들이 막 늘어나면서 다시 원위치 아니면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디고 네 그러면서 역시 올랐을 때 수익이 났을 때 팔아야 돼 한국 주식은 이러면서 오히려 미국 증시에 대한 그 동경을 하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는 현상 그렇죠. 이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결국에는 장기로 보고 주식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많고요. 퇴직연금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단기성 투자자도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단단하게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사실 이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하는 스마트머니 형태로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장기 자금이 없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이유도 기왕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면 단기성 투자자들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그러니까 자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자금은 대부분 선진국 지수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많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사실은 장기성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 기관 투자들도 좀 장기성 자금을 유입할 수 있도록 뭐 퇴직연금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늘리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책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던데 부자들은 여의도를 멀리한다. 아, 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뭐 사실 여의도에 여전히 사무실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끔 보면 여의도랑 굉장히 멀리 판교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강남 테헤란로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삼청동이나 강북 쪽에 정말 산쪽 물 좋은데 사무실을 자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자에는 아시겠지만은 버크셔에서 웨이의 회장 워렌 버핏은 오마하에 사무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여의도엔 돌아다니는데 맞아요. 이 정보가 사실상은 신호와 소음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신호는 굉장히 적고 소음이 많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대부분 정말 주식을 잘하려면 정보가 많아야 되니까 정보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여의도에 있어야 될 것처럼 여기시다가 한 10년, 15년, 20년 해오면 결국에는 그 정보들 중에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꼭 내가 여기에 있지 않아도 결국에는 들을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어떤 큰 추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바깥에 나가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제가 아까 주식시장의 90%는 심리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0%가 정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의 평정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과도한 어떤 정보나 과도한 어떤 소음에서는 좀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달으신 분들이 보통은 좀 멀리 사무실을 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중동 전쟁, 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 난리가 났었는데 참 그때 희한한 게 우리는 폭락을 했는데 이스라엘 증시는 상승하는 그렇죠. 이런 거 네네. 보면서 그쪽은 또 선진국 증시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역시 그렇구나 부러운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아직 그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할 어떤 시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자의 관점으로?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코스피가 2,400선 중반에서 2,700선 한 후반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분기에 한 10몇 % 오르는 거는 사실 또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반드시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과거와 좀 달라진 게 금리가 많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시대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디플레 시대에서 인플레 시대로 우리가 옮아온 건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요, 구매력을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빼앗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물가가 다시 낮아졌는데 구매력을 빼앗긴다는 얘기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1,100원일 때 환율과 지금 1,400원일 때 환율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물건을 사오거든요. 근데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으면 그만큼 우리는 구매력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구매력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투자에 손실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은행 예금을 하시거나 채권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어느 정도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은행 예금과 채권 투자에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 하나는 절대로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4% 오르는데 금리는 사실은 그만큼 따라 올라가지 않았을 때 나는 이제 예금 들 때 3%로 든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그 금리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예금과 채권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주지 못하는 물가 상승률을 커버해주지 못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종의 어떤 원자재든 어떤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자산군에 내 돈을 분산시켜 놓는 투자가 지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오히려 이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요즘 그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젊은 분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뭔가 투자를 위한 뭔가를 노력을 하는데 전부 좀 한탕주의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뭔가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암호화폐 쪽이 아니냐, 가상자산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그 피해를 보는 분들, 그러니까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 네, 투자가. 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좌절에 빠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테크,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이번에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던데 이런 분들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리서치 센터에서 자산 배분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 배분하면 뭐 공자왈, 맹자왈 또 뭐 교과서적인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자산 배분 담당하면서 리포트를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내 자산에 대한 배분 관점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저도 사실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거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자재도 거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을 저는 다 거래를 해봅니다. 또 공부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거꾸로 많이 해요. 아시겠지만 이 자산 배분의 기본이라는 것들은 변동성이 큰 자산은 조금 배분을 하고요. 변동성이 낮은 자산은 많이 배분을 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변동성을 어떤 중간에서 관리를 하고 크게 사실은 손실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계속 복리로 불려나가는 것들이 자산 배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빠르게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변동성이 엄청 큰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들이 대부분 변동성이 가장 큰 가상자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변동성이 크면은 거기다 비중을 작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오히려 지금 안정적이니까 어느 정도 한 40~50%는 배분을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금리 자산 내지는 인컴 자산, 배당주나 채권이나 예금인데 이런 부분들에는 사실은 별로 수익성이 안 나 보이니까 굉장히 조금 배분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거를 조금 바꿔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수익이 사실은 많이 날 것 같은 자산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서 이 적절한 어떤 배분 비중을 가져가셔서 내 자산을 전체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시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복리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는 그런 좀 플랜을 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사실 그런 한번 실패에 투자한 분들, 뭐 우리 주식 가운데서도 왜 테마주라든가 좀 이렇게 좀 조금 보다 더 위험한 뭐 이런 주식들에 투자하신 분들 손실을 보고 나서 그런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원칙대로 투자를 하리라. 근데 그런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한 작심삼일로 끝나고. 네, 쉽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그러면 하나라도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내지는 가상자산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자산은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내가 굉장히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익절을 하시고 다른 자산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여기서 돈을 번 만큼 잃을 확률도 굉장히 있는데 나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아직 안 잃은 거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익절을 하고 오히려 다른 자산에서 또 불리는 과정들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이 자산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손절도 중요하지만 익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지금 올라가는 주식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냥 익절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적절한 익절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좋은 투자 습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 책에 보니까 그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궁금해서. 네, 이게 사실 별거는 아닌데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 예를 들면 뭐 매일 아침 사실은 5시, 6시에 일어나서 스스로 루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좋은 루틴들이 대부분은 뭐 공부 루틴이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신문을 보고 사실 신문 하나 볼 때 한 2~3시간씩 정독하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30분씩 독서를 하신다는 분도 있고 독서에서 사실은 그 부분들을 기록하신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공부에 대한 루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좋은 루틴 예를 들면 영양제를 챙겨 먹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이런 좋은 루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지금 나의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지만은 갑작스럽게 뭐 불의의 사고로 내가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이 오거나 그리고 내가 예전 같지 않은 컨디션임을 갑자기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루틴은 내가 가장 좋은 컨디션이었었던 20대, 30대의 컨디션들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좋은 루틴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롱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자들, 뭐 내지는 돈을 많이 버신 분,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본업에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는데 좋은 루틴을 오래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의 좋은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면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작은 거라도요. 내가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30분을 책을 읽겠다. 신문을 보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겠다. 산책을 하겠다. 이런 루틴을 조금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그러한 모든 거에 뭐라 그럴까요? 공감을 하면서 하는 마지막 고민이 뭐냐면 그래서 뭘 살까?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치주,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트렌드가 바뀌는 앞으로의 트렌드를 보고 성장주에 투자해야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안전하게 기다리는 투자, 가치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참 어렵단 말이죠.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지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주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촉촉하게 잘 뭉쳐지는 눈을 찾고 그 눈덩이를 굴릴 만한 가장 긴 언덕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2가지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긴 언덕이라는 거는 일단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워렌 버핏이 지금 올해가 95세인데요. 네. 이분의 지금 전 재산의 95%가 60세 이후에 일궜다라는 부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오래 사는 결국에는 이제 언덕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계속 눈덩이를 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보다 이제 중요한 게 촉촉한 눈이잖아요. 그 촉촉한 눈이 없으면 언덕이 길어도 굴릴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요새 이제 우리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치주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폄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치주라는 전략은 쌀 때 주식을 사면 언젠가는 그 주식이 비싸진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최근 한 10년 정도는 싼 걸 사기는 샀는데 그 주식이 비싸지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비싸지지도 않는데 가치주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비싸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지금 이 가치주 영역에 있는 투자 기업들은요. 그 경기 민감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은행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근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금리를 올릴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이 비쌀 일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는 좀 서서히 흐름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까 사실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오랜만에 고환율이 오고 있고 고금리가 오고 있고 고물가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금리와 물가 환경이 변했을 때 이런 경기와 관련된 주식들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중물을 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네. 연초부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선 이후에는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세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텐데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 투자가가 1,400만 명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거의 3분의 1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 주주 그리고 소액 주주, 개인 주주의 후생을 확보하고 늘리겠다라는 것들은 저는 당파성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당위성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양당의 어떤 좀 방법론의 차이가 있지 뭐 당근을 줄 거냐 채찍을 줄 거냐 저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큰 이견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또 마중물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매크로와 정부의 정책이 결합되면 그동안에 좀 이 실망을 많이 줬었던 이 가치주 투자 전략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전과는 좀 다른 어떤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소위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산업 그 주식들 이쪽이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요. 요새 이제 미국 주식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뭐 엔비디아 뭐 내지는 뭐 반도체주들 뭐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미있는 거는 지금 그런 테크주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쭉 찾아봤는데 대부분 은행주, 보험주, 카드회사, 금융주들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금융주들이 전부 다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밸류업 때문에 은행주가 오른다 쳐도 미국이랑 유럽은 밸류업도 아닌데 왜 올라? 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 금융주의 수익원이 확장되는 현상들이 지금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테크가 빠지게 되면서 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술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는 좀 당연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밑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경기 민감 주식들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칼라 체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어떤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소연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